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거래량이 너무 그렇게 크게 늘어나면 그 뒤에 그렇게 좋은 일이 잘 없다. 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거래가 늘어나면 좋은데 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코스피 기준 뭐 2,600 넘어서고 그 종목들 맞네요. 기준으로 역사상 최고가에서 거래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좋은 일은 아니다. 음. 이 관점에서 계속 보면 지금도 그렇게 좋은 국면은 아니죠. 왜냐하면 네. 그때 거래 터졌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신용을 썼을 텐데 아. 예, 그 신용융자 잔고가 최근에 좀 줄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금융시장에 참가자라는 분들은 그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결국 현금을 갖다 넣거나 다른 주식을 팔아서 넣어야 되는데 음. 이런 과정 속에서 시장 전반에 별로 그렇게 분위기를 좋게 못 만드는 요인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에 뭐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조금 좋은 징후는 아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좋은 징후는 아니고 시장이 좀 더 쉴 수 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으니까 네. 뭐 이제는 저는 중립 정도. 음. 이제는 뭐 싸다. 근데 모멘텀은 없다. 아. 이런 이야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팔자는 아니고요. 네. 이제 조심하자까지는 이제 아닌데 음. 뭔가 이렇게 시장을 시원하게 치고 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어서 네.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간 같습니다. 아, 그 박사님 말씀 짧게라도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때 박사님께서 진짜 과열된 양상들, 과열된 섹터들 좀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이제 댓글이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아유, 많으셨던 뭐 것 저기 같아요. 그 죄송하죠. 저는 개별 종목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안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딱 그냥 그- 일반적인 현상을 이야기한 거지 절대 그 종목이 나쁘다 이야기한 게 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딱 진짜 결과적으로 보니까 확실히 음, 지금은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싸니까 이제 네. 또 이제는 또 예, 다르게 볼 수 있는 여건이고 제가 이제 지난해 연말 우리 네. 용달초병 와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저는 2차 전지 좋아합니다. 뒤져보시면 나와요. 네. 왜 그러냐? 조정 많이 받으면 저는 음. 이게 앞으로 경제 대세고 미래다라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그 많은 2차 전지 종목을 싫어했냐면 그때 되게 비쌌어요. 맞아요. 근데 연말 연초에 조정 받을 때 저는 이건 이제 삽니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가의 레벨을 보는 사람. 좀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감정에 그 순간에 도취돼서 또 갖고 있다 보면은 또 뒤늦게 타다 보면은 또 떨어진다고 하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예, 안 좋죠. 근데 확실히 돌아서 다시 반성을 해보면 복귀를 해보면 상당히 그게 맞다. 우리나라 노인 5명 중에 4명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을 10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저 같은 50대들 그리고 30, 40대들의 고민들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한번 진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하고요. 내 가족과 내 자녀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투자의 포트폴리오들, 투자의 자산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일을 하면 네. 종목은 잘 못 고르면서 네. 쎄한 건 오거든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 7월 말은 그때 정말 덥기도 더웠지만 너무 시장이 쎄했어요. 네. 그래서 특히 뭐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융장세 금리 오를 땐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저금리 하나 보고 금리가 작년 연말에 뭐 한전채 이런 게 6%죠. 레고랜드. 네, 맞습니다. 그러던 게 올해 연초에 3%대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그러면 단기간 시장의 지표금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금리 3% 가까이 떨어지면 이건 정말 살만한 시장이었고 그게 올해 금융장세를 일으켰고 또 저금리 환경이 나올 때는
돈이 없는데 미래를 생각해서 적절하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성장주들은 금리 떨어질 때 좋거든요. 네. 실제로 좋았죠.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마침 또 그때 거래량이 그렇게 폭발하니까 심지어 저희 프리즘 투자자문에 이제 돈을 맡기신 고객 중에 몇 분이 인출을 아, 하시는데 뭐라고 적어놓고 인출을 하셨냐면 박사님 제가 2차 전지 가서 돈 벌어와서 다시 연말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인출을 그렇구나. 하는데 그게 쎄하잖아요 그런 게. 아유, 그러니까 이 자산 배분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장기 투자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관리를 저희들이 표방하고 있는 회사에서 돈을 빼서 그러면 상당한 손실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금 혜택 받았던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데 그걸 빼서 종목을 한다라는 건 투자자들이 이제 너무 지금 낙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그 싸지만 모멘텀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모멘텀이라는 거는 어떤 저희가 신호를 앞으로 볼 수 예,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네. 뭐 다 아는 거라. 음. 첫 번째는 당연히 올라가던 시장 금리가 좀 떨어져야. 아, 금리. 예, 금리가 좀 떨어져야 이게 숨통이 튀지. 네. 다시 2,600 넘어 연중 고점 가려면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나쁘게 보지 않는다가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바로 수출이 회복되면 우리는 이게 모멘텀은 이게 주거든요. 네. 사실 금리는 지금 안 줄 것 같으니까 기분이. 아, 아 정말 이스라엘 전쟁 나는 거 보고서 아. 지난 연휴 때 우리 투자자들 중에 마음 편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아유 이게 뭔가 이게 하나가 이렇게 가면 예, 하나가 이게 이렇게 시장 너무 싼데 이게 모멘텀이 없네. 그러고 있는데 하마스의 그 공격과 그 피비린내 나는 저는 그 정말 동영상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데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정말 애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아이들 그렇게 되면 막 밤에 잠을 못 자요.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저 애를 잃은 부모님의 심정부터 그 피해 이제 보복이 시작될 거라는 게 너무나 훤히 보이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모멘텀은 수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니고 특히 이번 삼성전자 네. 3분기 실적에서 본 것처럼 네. 이제 조금씩 돌아서는 거는 보이거든요. 근데 네. 모멘텀이 없어서 걱정이다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수출이 9월달 수출이 마이너스 4%. 이제 뭐 근데 10월에 또 어떻게 되는지는 한 달 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연말쯤에 플러스 나오면 아우 이거 저가 매수 찬스죠. 우리는 금리만 보지 말고 이제는 수출 이게 실적이니까 네. 내년에 실적 장세를 우리가 기대를 하며 투자 자금을 저는 넣었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금융 장세, 내년은 실적 장세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런 걸 좀 포인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리 같은 경우는 보통 내년 2분기 정도 예상하는데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예, 웅 이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려니까 죄송한데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생각이 잘 없는 게 보여요. 미국 이게. 경제 너무 좋아서요. 예, 이번에 특히 또 오늘 데이터 보면서 왔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도 좀 불안한 모습인데다가 물가는 이제 근원 물가는 안정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수당 우리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걸 몇 명이 그걸 받으러 가냐? 전체 그 근로자 수가 2억 명이 넘으니까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2억 명 중에 10% 2천만, 1% 그러면 200만이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0.1%만 실업수당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20만 명밖에 안 돼요. 일자리가 탄탄하다. 탄탄하고 사람들이 또 금방 일자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실업수당 신청 이거 아예 뭐 다음 주에 출근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업수당의 신청자 수가 이렇게 20만 명 초반 또는 20만이 깨질 정도로 줄어들면 실업률이 올라가기 어려워요. 실업률이 너무 낮으니까. 네. 근데 인플레 지표는 좋아지고는 있지만 속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핑계 대기 좋죠. 그래서 그렇군요. 금리 인하 기대는 조금 어려운 내년 4월 우리 다 기대는 해왔는데 네. 딜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지표가 좀 나와서 그쪽은 지금 모멘텀이 없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싸지만 모멘텀이 불명확하다. 예, 그 수출은 한 달 가지고 모르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서 특히 우리 10월 초에 길게 연휴를 쉬었기 때문에 10월 수출은 숫자가 되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9월 숫자 좋았다고 10월도 낙관할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수출은 일단 연내 바닥을 기대하는 거지 아직 거기 모멘텀은 없습니다. 아, 네. 혹시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한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아직은 없는데 네. 지금 그 유럽 쪽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 가자지구 앞바다, 텔아비브 앞바다 이 두 군데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천연가스 유정이 발견이 됐고요. 벌써 발견된 지는 한 5년 정도 지났고 그게 이제 최근에 시험 이제 생산이 들어가고 있고 이게 지금 러시아를 대체한 새로운 유럽의 에너지원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만약 이런 소요 사태가 계속된다면 그 지중해 동부 연안에 있는 그 거대한 천연가스의 생산은 좀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생산 시설에 대한 로켓포 공격 이런 게 나오면 누가 거기 가서 일하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천연가스를 뽑아내고 있는데 폭탄이 와. 떨어진다라고 생각만 해도 아유 아찔합니다, 그죠? 그렇죠. 완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 유럽 증시나 이런 데 되게 안 좋은 요인이고 미국만 좋은 독주 상황에서 이건 좀 유럽은 천연가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좋으니까 양극화 네. 또 경기가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유럽이 특히 뭐 이런 데가 좀 뜨뜨미지근하면 시원한 수출이 회복되겠냐 그런 걱정을 좀 낳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박사님께서 싸다고는 하셨는데요. 너무 싸죠. 그러면은 지금쯤에서 뭐 모멘텀은 좀 불명확하지만 그래도 좀 여윳돈이 있으면 분할 매수 관점. 저는 그건 좋겠고. 괜찮아요. 예. 제가 맨날 여기 우리 웅달 책방 와서 일본이랑 중국이 되게 싸다 요새 그거 좀 괜찮거든요. 네. 제 수익률 계좌 자주는 안 보는데 분기 한 번씩 보면 짭짤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되게 쌀 때 사두면 한국 주식도 이렇게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특히 최근에 중국이 드디어 재정 정책 쓴다고 지금 블룸버그 속보 보고 왔는데 야. 그럼 재정 정책 쓰면 뭐 그게 몇 년 안 가요. 안 가는 건 아는데 당장은 급한 불은 좀 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특히 미국의 생산자 물가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경제의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중국이 그래도 경기 부양도 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싸고 모멘텀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올해보다 내년이 낫지 않냐 정도. 이 정도 모멘텀이면 주식은 또 사볼만 하거든요. 쌀 때 사면 또 그래도 내년에 올해보다는 평균 주가 올라가면 또 한 10% 20% 이상은 수익이 나면 그 종목 잘만 고르면 또 어디서 대박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장인데 일단 모르면 깔아둬라.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실 때는 이제 2차 전지 섹터도 괜찮아 보이고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쯤에서 50% 대부분 50%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이야기한 레버리지 청산도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의 다 나온 징후가 보이면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신용융자 잔고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면 또 접근이 가능한 영역이 될 수 있다. 반도체도 좀 괜찮을까요? 이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일단 큰 선물을 줘가지고 네. 2조 얼마. 예. 사실 과거에 60조씩 이익내던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돌아선 게 어디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반도체도 괜찮다. 네. 어제 아들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네. 5만 원에서 아빠 이거 사도 돼요? 이렇게 톡이 왔어요. 네. 아들이 아빠한테 톡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 해요? 네. 안 하잖아. 엄마랑은 하는데 아빠한테 톡 안 해요, 애들. 남자애들 특히. 왜 우리는 그럴까요, 그냥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남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녀석이 작년에 한 연말이었죠. 5만 전자 됐을 때 아빠 삼성전자 사도 돼? 그래서 야, 너 알바 돈 모였나 보다. 해외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일본에. 예, 네. 그래서 사. 얼마 전에 이제 7만 전자 됐는데 봄이죠. 아빠 이거 팔까 그러길래 올해 솔직히 아빠 실적은 정말 여기 너무너무 안 좋은데 내년까지 보고 있으면 그래도 그보단 더 갈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6만 전자 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중인데 네. 제가 아들한테 거짓말 했겠습니까? 제 의견을 이야기한 거죠. 삼성전자는 장타를 노리고 이렇게 길게 보고 사는 주식이지 사서 뭐 반년 만에 사고 팔고 이거는 아니고 저는 내년 이맘때까지 들고 있으면 지금보단 주가 올라가 있을 거다. 얼마인지를 몰라서 이제 그걸 참 제가 설명이 어려운데 지금보단 낫다.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 그러다고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어서
어닝이 좋다, 네. 기업 이익은 좋다 이렇게 보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그러면 박사님 또 그 박사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요. 미국 리츠를 또 좀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싸서 싸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어. 제가 뭐 어떤 자산에 대해서 길게 보고 좀 사라 그럴 때 그 해는 솔직히 재미없어요 저는. 네. 저 아들놈한테 지난해 여름에 삼성전자 사라 그래놓고 저도 마음 고생이 심했어요. 어. 오래 올랐지 뭐 내내 힘들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제가 사라는 추천 상품들은 한 1년에서 2년 이상 보는, 저는 특히 N은 한 5년 보라고 주변에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거대한 전환이라서 어. 갑자기 칼폴리니가 떠오르는데, 어. 한마디로 말해서 뭐랄까요, 이렇게 이제 경제가 아주 큰 경제가 거대한 바닥을 치고 서서히 돌아서는 좀 그런 걸 느껴요. 일본이. 아. 그래서 이번에 2분기 기업 실적이 나왔는데 30조 엔이 나왔어요. 우리 돈 300조. 근데 1년에 그 일본 경제 전체 GDP가 450조 엔, 500조 엔 사이예요. 네. 근데 분기 실적 30조 엔. 1년에 한 100조 엔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GDP의 20%에 이르는 기업 실적이 나와요. 자, 이거 들고 뭐 할까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역사상 최대 이익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돈 들고 투자를 하든가 고용을 하든가 배당을 하겠죠. 그러겠네요. 근데 그게 뭐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잖아요, 경제에. 이 정도로 기업 이익이 레벨이 달라졌는데 비관적으로 보는 건 좀 그렇죠. 근데 달러가 너무 강세니까 투자했다고 환자손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도 900원이더라고요. 네. 저는 송금해줘야 되기 때문에 환율을 자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차액도 이건 정말 싸고, 기업 실적 생각해 보면 PER이 이러다 10배 미만에 내려갈 것 같은데, 올해 연간 이익으로 보면 10배 미만에 내려갈 것 같은데, 근데 주가는 달러로 보면 별로 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쵸, 원화로 봐도 별로 오른 게 없고. 그러면 그냥 모르는 셈 치고 여기는 좀 장기로 보고 넣어놓으면 몇 년 지나서 복권 터진 기분이 나오지 않겠나. 근데 그 복권이라는 게 뭐 소소한 복권도 있고 대박 복권도 있지만 복권 정도는 된다. 그걸 볼 만한 복권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리츠도 그런 거죠. 근데 일본이 관광은 몰린다고 했는데 어느 기업에서 그렇게 어느 산업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그 버나요? 내수가 일단 커요. 내수가.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 때문에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거든요. 이거 진짜 주주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나라고, 와, 근로자 입장에서는 힘든 나라. 너무 힘들겠는데. 네, 그래서 임금은 오르고 있는데 인플레에 비해서 임금이 오른 게 없어요. 거기다 제로금리, 아직도 저 10년 장기국채 상단이 1%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나라. 네. 이게 마진은 다 기업들이 누리고 개인은 힘든. 그리고 특히 내수에 장사하는 기업들은 좋겠죠. 네. 자, 정리해 보면 이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지, 거기서 사는 건 힘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회사, 그 나라의 기업이나 특히 부동산 자산은 이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거 여건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거기 이민 가는 건 추천 안 하는데, 왜냐하면 집값도 오르고 생기비도 비싸니까. 그러나 이건 진짜 그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리츠 이런 데나 기업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겠다. 그 계속 상품이나 뭐 집값이나 계속 오르는 거예요. 요즘 뭐 너무 오르니까 제 아들놈 가구 그쪽 지역의 주택 가격이 20% 이상 오른 것 같은데요. 3년 사이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왜 리츠 사라 그러는지.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 전체 경제의 소득 대비 한 집값은 여전히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고, 미국은 또 모멘텀이 좋잖아요. 거기는 뭐 집값이 사상 최고치니까. 그런데 리츠는 못 오르더라고요. 뭐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럴 땐 시장이 틀리잖아요. 리츠는 왜 그럼 상업용 부동산이라서? 때문에 그런 거죠. 상업용 부동산도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골라서 잘 사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좀. 예, 그죠? 뭐 전체를 사라, 시장을. 싸면 사라. 네, 시장이 전체가 싸는 게 왜 싸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냐면, 지금 배당 수익률이 거의 5% 나와요. 솔직히 그 정도 배당 수익률 나면 저는 가격 안 올라도 얼마든지 투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5달러로 배당이 5% 나오는데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재투자하면 되잖아요. 계속. 그거는
배당 수익률이 좋을 때는 배당 받는 게 아니고 계속 사모아야죠. 배당을 잘 주는 회사를. 그러면 제 지분이 늘어나니까 점점 더 배당금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미국 주식은 약간 뭐 고평가 논란도 있던데. 저는 미국 주식은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지금 미 연준이 이제 미 연준 이야기를 끌고 왔는데 인플레 뭐 이야기에 부동산도 좋잖아요. 이러면 이게 딱 그 전형적으로 1996년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해온 뉴스인데 뉴스라기보다는 테마인데 네. 199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 네. 이게 골디락스 경제가 출현했어요. 음. 그러니까 물가는 안정되는데 실업률이 낮아요. 네. 지금이랑 똑같죠? 두 번째 중국이랑 일본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그죠? 똑같네요. 예, 세 번째 반도체 가격이 반토막 났어요. 똑같네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망했죠. 97년에 망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랑 차이가 그때 비해 삼성전자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그때는 반도체밖에 없는데 지금 2차 전지도 있고 조선업이 또 좋아지고 있고. 저는 요새 또 금융주들 실적 보면 끝내주죠. 통신주도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업 내에서 펀더멘털이 그때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나 시장의 전체 한 30% 가까이가 건설이었어요. 그런데 금리 오르고 환율 저렇게 되고 뭐 하면서 부동산 시장 붕괴되면서 건설주 그래서 우성, 뭐 한보, 한양 등등 수많은 건설사가 다 망했죠. 라이프 다 망했단 말이에요. 쌍용건설 얼마나 크고 좋은 회사들이었는데 현대건설조차 결국 2000년에 파산했죠. 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던 거에 비해 산업 구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같은 충격이 지금 왔는데도 종합주가지수 2100에서 바닥을 찍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연준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인데 그때 검색해 보세요. 비성적 과열이라는 걸 그린스펀이 네. 예, 직접 인터뷰에서 주식시장 버블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정말. 그날 하루에 5% 빠졌나? 여러분 미 연준 입장에서 지금 완전 꽃놀이패예요. 네. 고용 좋지, 물가는 떨어지고 있지, 그러면서 달러 강세지, 골디락스지, 딴 나라들 경쟁자들 지금 특히 중국 망하고 있지. 뭐 이럴 때 그러네. 중앙은행 입장에서 어떤 걸 하냐면 숙제, 밀린 숙제 하거든요. 밀린 숙제가 뭐예요? 자산 가격 버블이죠. 특히 나스닥이나 뭐, 거품 빼는 거군요. 그러니까 바람을 빼고 싶겠죠. 붕괴는 생각 안 할 거고. 그래서 요새 주가 빠지니까 연준 인사들이 말이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유 이제 말 듣네 이러면서. 네. 예,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모멘텀이 생길 텐데 어느 정도 레벨인지는 연준 마음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은 연준이 저렇게 바람 빼기로 마음 먹었다면 달러 자산 중에 딴 거를 사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미국 국채 금리 6%씩 주는 미국의 모기지 채권 이런 거 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오늘 안 하는 이유가 너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못 사거든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 좋고 가격도 괜찮은 리츠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투자 대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이럴 때 이제 그 뭐 거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바람을 뺀다. 바람을 뺀다. 바람을 뺀다. 딱 좋은 시기네요, 진짜. 연준이 그래서 주식 시장이 연말에 또 좋으면 내년에 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한 1년 쉬면 그때 돼서 금리를 인하해 줄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 4월 금리 인하는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이 붕괴돼야 가능한데 그 붕괴는 또 이렇게 실업률 낮은데 붕괴되는 거 본 적이 또 없으니까 이래저래 종합하면 이거 고금리 상황이랄까 중금리 상황이 좀 이어지겠다. 좀 더 가겠다. 이런 전망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제가 한국 경제 한번 그런 상황 속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환율이요. 그 추석 연휴가 지나고 한때는 1,360원 육박하고 지금도 한 1,350원까지도 막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뭐 1,400원 간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전망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요?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 무역 수지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사기꾼입니다. 왜? 지난 9월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어마어마한 흑자가 났죠. 네. 근데 왜 10월에 환율이 오르죠? 아. 그죠? 무역 수지랑 상관없어요, 환율은.
흑자와 달러는 상관이 없다. 네, 거의 상관없어요. 외환위기 때 트라우마 때문에 무역흑자 나면 환율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는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오만 악재가 다 터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네.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 상황에서는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냐 적자가 나냐는 건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 저만큼 좋아진 거군요. 네,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 불황에서 반도체 가격이 반토막 났는데도 아, 조단위 흑자를 낸다. 그렇구나. 이런 나라인 거죠. 옛날이랑 너무 달라졌죠. 아, 그렇군요. 이런 나라에서 무역 수지는 경제에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왜 오르냐? 예, 달러 때문인 거지.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 아까 봤잖아요.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해소 중이지. 삼재가 다 터졌는데, 그렇죠?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일본 통화 약세, 반도체 가격 폭락 다 터졌는데 환율 이 정도밖에 안 오른 게 우리 펀더멘탈인 거지. 와. 그런데 이 환율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건 미국 달러에 달린 거지. 기축 네. 통화 가치인 달러가 지금 뭐 미 연준이 저렇게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겠다 그러고 부동산, 주식 특히 이제 주식이 타겟이죠. 지금 주식 저렇게 타겟을 잡고 있으면 이게 금리가 안 떨어지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제가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 조금 하자면 네. 지금 미국의 모기지 채권을 사면 음. 채권 금리가 한 7% 6% 돼요. 네. 그리고 만기가 30년이야. 자, 30년 동안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이자가 6에서 7%가 나오는 채권이 시장에서 굴러당겨요. 자, 그런데 안 사요. 무서워서. 금리도 오를까봐.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금리를 주는데 그게 기축통화 국가인 달러 이자예요. 원금도 달러야. 투자할 데가 없다 싶은 사람들한테 최적의 투자 대상은 사실은 미국 채권인데 그 채권 무서워서 못 살 뿐인 거지. 채권 금리의 매력이 미국이 있는 거죠.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달러가 약세를 가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만 하더라도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지금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달러에 대한 선호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무역 수지 상관없어요. 국제 유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미국의 금리 정책과 달러의 가치 방향인 거지. 외환 시장은 거기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나라 망한다 하고서 올라갔던 1,450원 레고랜드 사태 때 1,450원은 안 간다. 왜 그건 나라 망한다고 그때 시장이 한때 잠깐 사람들이 다들 막 다 도망갔잖아요. 다 적자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네. 1,400원 근처는 갈 수 있겠다. 근데 지난해 고점 넘는 거는 좀 이상하다. 음. 그거는 그때보다 펀더멘탈이 우리가 훨씬 좋아졌다. 네. 레고랜드 1주년이다. 근데 시장 금리는 그때 비해서는 많이 내렸지만 연초보다는 올랐다. 그러면 어정쩡한 거지 뭘 그걸 도망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한미 금리 차도 지금 역대급으로 벌어졌는데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거는 그 어떤 표현인지를 제가 그 외환이 약간 빠져나가고 이런. 그러면서 환율이 재미 오를 수 아닌- 있다. 환율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경제 바닥에서 사기꾼 잡는 두 번째 방법이 나왔는데요. 외환위기 운운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것도. 예, 무역수지 운운하는 사람도 죄송합니다. 사자 경제학자일 거고요. 경제학자가 아니겠죠. 네. 그리고 외환위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도 역시 경제학자가 아니고 사자다. 네. 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인데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해외 금융자산인데 순해외 투자자산이 얼마냐면 지금 8천억 불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외채를 8천억 불을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고 빌려준 돈이 8천억 불.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 형태로 갖고 있는 게 8천억 불. 우리나라가 그만큼 축적을. 그리고 한 그 거군요. 절반이 국민연금이에요. 어. 국민연금이 1,000조니까. 네. 1,000조 중에서 국민연금 지금 비중이 달러를 비롯한 해외 자산 비중이 52%니까 그럼 1,000조 중에 500조잖아. 그럼 환율로 환산하면 4천억 불 가까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제가 국민연금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어떻게 만들어 놓고 왔냐면 통화 분산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 통화 가치가 너무너무 올라가서 네. 그쪽이 돈을 많이 벌어주면 거기를 팔아서 많이 떨어진 통화 자산을 사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지금 국민연금은 열심히 달러 팔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달러가 환율이 좋아서 환차 이익이 계속 나니까. 네. 올해 7월 달까지 국민연금의 연 투자 수익이 1월, 7월 사이에 거의 10% 난 게 환차익 덕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그냥 내버려뒀다 환율 떨어지면 손해잖아. 네. 그만큼을 팔고 있어요. 그런 세력이
4천억 불 정도 되는 국민연금이 있고 또 2천억 불 정도 되는 KIC가 있어요. KIC가 뭐냐면 한국투자공사의 약자고요. 네. 여기 전님 본부장님이 저랑 굉장히 친한 형님인데 어. 거기도 똑같아요. 대부분 자산을 달러로 갖고 있고 달러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게 외환보유고를 위탁 운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달러 가치 올라가고 자산 가격 오르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또 어려움이 생기면 팔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돈이 6천억 불 정도. 음. 나머지 민간 3대 보험사를 비롯한 각종 우리 통합개미들이 또 한 800억 불, 900억 불 갖고 있지. 맞아요. 이것까지 합쳐서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됐는데 외환위기가 난다. 이게 외환위기가 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갑자기 달러를 패서 그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빼면서 환율이 지속고 주가가 폭락하는 일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나라 망한다랑은 주가가 폭락한다지. 네. 환율이 작년처럼 급등한다. 이건 맞죠. 그거는 외환위기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진 거죠. 구분해야죠. 나라 망한다라고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어우 곤란하죠. 특히 우리나라 국가부채 많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 국가부채의 또 대부분 상당수가 뭐냐면 달러를 외평채를 사서 외환보유를 확충하기 위한 채권 발행을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예요. 구조적인 우리가 그러면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그걸 이번에 팔아서 정부가 재정에 환입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런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한 40% 정도 되는 세계에서 제일 건전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보다 건전한 나라는 노르웨이 정도밖에 없어요. 와. 아니 노르웨이 근데 산유국이잖아. 네.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 우리보다 국가 부채가 적은 나라는 노르웨이밖에 없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거의 절반이 달러를 사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에요. 네. 그래서 달러 자산이 있고 부채도 있는 거니까 이 둘을 쌤쌤하면 이거는 사실은 부채가 아니거든요. 보유한 자산이 있는 부채예요. 네. 대응 자산이 있는 부채라 그러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걸 빼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0%가 안 돼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살면서 네. 외환위기가 온다, 나라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무당이죠. 근데 무당들에게 마이크를 줘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같은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또 가면 맨날 찍어 누르는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이제 안 나가요. 그러나 웅달짝방에서만은 제가 지난 8월에도 그렇지만 저는 쓴소리를 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이거 사면 대박 나요 소리는 절대 안 하면서 조심해라 소리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왜 저는 그러냐? 장기 자산 운용을 해보고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 돈 버는 걸 아는데 너무 안달복달하다 기회를 놓치는 게 안타까워서 특히 시장의 사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시라고 예방주사 좀 놔주고자 mRNA 백신 개발하신 분이 이번에 노벨상 받았잖아요. 네. 저도 그분들처럼 금융시장의 참가자분들한테 너무 놀라지 않고 오히려 투자에 좋은 기회다 싶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체력이잖아요. 기존에 네. 백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면역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좀 놔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달러 자산으로 해지가 돼 있는 상태이네요. 그리고 또 제가 기여했죠. 아, 맨날 달러 맞아요. 사라 그랬잖아. 맞아요. 그 위기 때 달러 팔아서 집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집을 작년에 네. 11월 2일에 등기 친 사람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그랬다. 그때 계약했어요. 너무 대박 타이밍이시고. 아니 근데 네. 저는 경제를 보는 사람이고 네. 경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부가 레고랜드를 방치할 가능성이 전혀 0에 가깝고 네. 우리나라 외환위기 전혀 안 온다고 보는데 환율은 1,450원이고 그러니까 이건 제 인생에 몇 번 없는 기회라는 걸 알 야, 수 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실천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 돈 야. 들고 가서 외화 자금 운용하던 거 소파 이런 거 다 팔아서 계약금 들고 가서 네. 그날 그분한테 가서 깎아주면 바로 제가 이체할게요 그랬더니 깎아주시더라고요. 야, 또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 그날 제가 집을 딱 1년 전 이날이더라고요. 아, 그랬는데 그날 하루에 아무튼 집을 8개 봤어요.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보여주는. 전세를 살던 누가 살던 상관없이 집 안 보여주잖아요 요새 다시. 지금도 다시 그렇죠. 그렇죠. 집 안 보고 살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들 다들 지금 집을 빨리 팔아야 된다라는 조바심을 느끼고 있던 시기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바로 그 대신에 계약금은 많이 넣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급하신 것 같으니까. 아, 네, 그렇게 했죠. 그리고 더 오래 사셔도 된다 그러고 저는 올해 3월에 이사했어요. 글쎄요. 11월 등기치고
4달 기다려 드렸어요. 아. 그분도 딴 데 이사 가기 힘들어하고 그러셔가지고 와. 예. 복도 받고 덕도 쌓고 복도 받고 돈도 버는 아.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자들한테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뭐 무역수지 같다니. 아유. 외환 보유고가 감소했네. 아유.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사자들에게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건 확실하다라는 인간들을 멀리하시면 돼요. 금융에 확실한 게 없어요. 네. 그냥 누차 얘기하잖아요. 한 N 긁어볼 만한 복권이다. 이야기했죠. 제가 일본 자산. 네. 그럼 그 말은 꽝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긁어볼 만한 복권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한 추천사예요, 저는. 아니, 시장 경제 확실한 게 어디 있어? 9.11 테러 예측한 사람 중 한 명도 못 봤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고 이야기하시는 정치학자들, 외교학자들, 군사학자들 한 명도 못 봤고요. 트럼프 당선된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당해서 저렇게 수백 명이 잡혀가고 수천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모사드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 만난 수천 명 봤지. 여러분, 저희들 사회과학자들은 including me,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먼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말은 확률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긁어볼 만한 복권이다. 내가 우리 조카딸 눈 수술을 시켜주면서 저는 이제 저희 딸은 없어요. 저는 딸이 없어. 딸이 없는데 정말 예쁜 어려서부터 업어 키운 또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사준 우리 조카딸들이 둘이 있어요. 너무 이쁘지. 이제 둘 다 대학생이에요. 이제 올해 그 시험 치는 애까지. 근데 제가 약속했거든요. 이모부가 약속했거든요. 너 대학 붙으면 내가 눈 수술해줄게. 너무 행복했겠다. 너무 좋겠죠. 네, 그리고 둘째는 너 대학 합격하면 저 이모부가 이빨 교정 해줄게. 비용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어리니까 다들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너무 멋진 이모부십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여대생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쁜 애가 찾아왔대. 갔더니 이모부 하고 손을 흔드는데 못 알아봤어. 내가 사실 걔 똥기저귀 갈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뻐하던 조카딸을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랐거든요. 그 눈에 그 두꺼운 안경을 벗고 쌍꺼풀을 딱 하니까 웬 초미녀가 나타난 거야. 원래 몸은 날씬했으니까. 그걸 보며 느꼈거든. 긁어볼 만한 복권이었구나. 근데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러나 긁어볼 만한 복권 정도면 되게 확률 높은 거 아니에요? 경제학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추천인 거지.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건 확실합니다 소리는 절대 못해요. 그건 못해요. 저는 그거는 양심에 털이 나서 안 돼. 저는 제 양심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웅달집방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핵심 독자는 저는 누구냐 하면요. 여의도 바닥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여의도 바닥에 전체 30년 커리어 중에 20년을 여의도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딜링룸에 있는 친구들, 여의도에 있는 트레이더들, 여의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홍 박사님이 변했네 소리 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홍 박사는 참 사람이 꾸준해. 근데 그래서 돈 벌겠나? 소리 듣는 게 좋지 나는. 홍 박사가 사자 됐네. 사자 다 됐어. 이 소리 듣는 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고 제가 만일 그렇게 타락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제동 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확실하다, 100%다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은 다 사자다. 그냥 긁어볼 만한 복권 아니냐. 이 정도면 인생에 한번 긁어볼 만한 복권 아니냐. 이런 정도가 저의 가장 강한 추천이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자들한테 면역. 좀 예방주사 좀 잘 받으시고요. 넘어가지 마세요. 맞아요. 이상한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좀 이상해지면 억제하시고요. 저도 그럴 수 있어. 저도 그럴 수 있는데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무역수지 같다네, 외환위기 같다네, 이건 확실하다는 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시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아니 돈은 깨먹는 걸 덜 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오잖아. 잃지 않는 거. 잃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은 줄어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다 이러면은 오히려 딱 듣는 저는 경계심이 더 가요. 근데 보통은 이제 믿어야겠 뭔가 믿음이 더 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씩 그러죠. 손모가지를 일단 걸어봐.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거예요. 아, 스킨 더 게임. 읽어 오셨어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읽어 오셨어요? 읽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네. 아. 근데 책은 좋은 책인데 네. 아시는 것처럼 나심 탈렙은 글을 너무 못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경구는 인터뷰 이런 건 참 멋있는 사람인데 글을 너무 못 쓰기 때문에 나심 탈렙 책은 그의 첫 번째 책 그 행운에 속지 마라 정도 말고는 읽을 필요 없는 책이고요. 거기 다 반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돈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 나는 조금이라도 믿을까 말까 하지 말로만. 그게 스킨이 자기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 피부에 이걸 쓰는 잘라서 거는 거는 걸고 거죠. 유대인처럼. 그러니까 저는 프리즘 창업하면서 어. 저는 스킨 인 더 게임 하고 있잖아요. 어. 제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자본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 물론 뭐 저보다 대주주는 당연히 벤처 캐피탈 분들이니까 그분한테 저는 오작도 못하지만 저는 어렵고 회사가 어려울 때 제 돈을 넣어요. 그러지 않는다면 그럼 믿으면 안 된다. 네. 자기 돈도 넣지 않고서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고서 자신의 뭔가를 걸지 않은 채 그냥 나와서 저는 슈퍼겜입니다. 저는 뭐 부자가 됐어요. 저는 몇 억이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아니 자기가 돈이 많다라는 걸 자랑하면 오만 사람이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거든요. 빌려달라 그러고 투자해달라 그러고 막 정말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사업하신 분이 많겠고 그분들은 돈이 급하기 때문에 더 많다 그러면 다 달려가요. 그리고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통학로부터 신경 쓰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 실종자 수가 매년 몇백 명이 나오는 나라인데 아니 아무리 치안이 좋아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뭐 부자네 아니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디 샀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샀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조달 가능해서 샀다. 그러면 뭐 얼마 안 되는 거지 뭐. 근데 부동산 별로 안 좋아하던 저도 작년은 정말 투자할 만한 때여서 샀다. 스킨 인 더 게임. 저는 제 돈을 걸고 해요. 달러 스위칭 했어요. 그런 거죠. 네. 여러분 프리즘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저 스킨 인 더 게임 해요. 네. 이번에도 첫 댓글로 팍 고정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제가 그 웅달책방 나오면요 저희 그 수탁구가 늘더라고요.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웅달님한테 좀 맛있는 거 사야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요. 아유. 사실 웅달님은 좀 아시는데 제가 몇 주 계속 힘들어서 아파요. 목소리도 좀 낭낭하지 않죠. 네. 계속 좀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투입하고 뭐 집어넣은 시간만큼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사람이 흥이 나서 쉴 수가 없게 되더라.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그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부동산 그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시고 별로 안 좋죠. 지금은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사는 단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50단지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단지를 가야 급매물을 살 수 있고 급매물을 팔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단지는 그게 진짜 가격이에요. 대규모 단지니까. 네, 대규모 단지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 뭐더라? KB 선도 아파트 50. 거기 있는 단지 중에 이제 꼬레비 쪽에 있는 단지를 샀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지역을 샀어요. 늘 쳐다보고 산책하던 데를 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사서 50개를 쭉 매달 저는 월말마다 그걸 돌려보거든요. 네. 그 50개 단지의 거래 동향을 다 살펴봐요. 와. 당연히 부동산 리치고에 다 있습니다. 저희 투자자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부동산 리치고를 가지고서 이렇게 쭉 옆에 KB 부동산 50 리스트를 놓고 이렇게 쳐서 보면 거의 한 90% 왔어요. 고점 대비요? 네. 와, 많이 2021년 9월 대비 거의 90%까지 붙었어요. 회복한 거네요. 근데 우리가 그 세금 혜택이 아직 없어요. 정부의 세제 혜택 이거는 거의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뭐 하나도 안 내도 돼. 뭐 양도세 면제 이런 거 없잖아요 아직.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사서 내야 될 세금을 생각해 보면 지금 그 가격에 집을 산다는 건 2021년 9월 최고가를 넘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비해 금리가 지금 변동금리 기준 3배 레벨이고 네. 성장률은 반토막이 났는데
올해 바닥치겠지만 아무튼 올해 성장률 1%대인데 그때는 3-4% 성장이 나오던 때인데 그때랑 가격이 같아야 된다? 내년 또 2%잖아요. 저는 2%더 날 수도 있다. 아. 수출 회복되면 더 나아요. 요약하자면 매력 있는 레벨에서 본은 아니고 네. 여기서 사면 조금 유리한 점은 고점 대비 10% 조정에 2년간 인플레 8%, 그래서 18% 정도의 실질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는 건 인정.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목 가격 10% 조정에 물가가 8% 올해 작년 올해 한 8% 올랐으니까 작년이 5%, 올해가 3% 오르니까 18%. 예, 그 정도 저평가된 거는 맞는데 네. 그게 버블이었기 때문에 아. 2021년 9월이 제 생각에는 적정가 대비 한 20%에서 25% 버블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적정 레벨에서 약간 비싸거나 그 정도 레벨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매력이 있지는 않은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저기 그 좋은 단지가 청약이 있어요. 많이 좀 저는 잘 골라서 무지성 청약은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뒤에 그 아시잖아요. 계약 포기하면 줍줍. 이게 줍줍으로 나오게 되지만 그 하셨던 분은 그 귀한 가점을 활용할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살펴서 좋은 단지들이 내년까지 쭉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분양 시기는 계속 딜레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겠네요. 그러면 구축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있긴 있는데 네. 뭐 솔직하게 말해서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면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정가보다 조금 비싸거나 적정가 레벨인데 금리까지 오르면 다시 고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집값은 금리의 함수니까. 작년보다 낮다지 올 초보다 높으니까 지금 금리가.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오르면 올해 연말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서 리스크가 좀 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분양가는 오를 테니까 그걸 감안하면 입주 때 안전마진은 좀 존재하니까 분양이 지금은 제일 낫고 기축 사는 거는 잘 분석하고 뭐 미래의 가치를 잘 파악해서 내가 잘 아는 동네에 싼 거는 사도 되는데 아니면 저는 권하고 싶지 않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박사님 그 작년도 9월 그런 그 박사님께서 그 기회를 잡으셨을 때 그와 같은 때가 앞으로는 또 오기는 하는 건가요? 1, 2년 안에 또 올 것 같은데요. 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1996년하고 닮았다 그랬어요. 그거 뭘 묘하냐면 우리는 안 망하는데 다른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죠. 왜 그러냐면 미국 달러 강세인데다가 미국이 지네 나라만 챙기면서 딴 나라는 신경 안 써주고 그리고 각국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 평가절하 경쟁을 펼칠 때 그거에서 뭔가 신속하게 잘 못 따라가는 나라들은 문제가 생기는. 네. 그래서 제일 지금 걱정이 어디냐면 이탈리아죠. 그러니까 유럽이 왜 요새 주식시장이 상반기 좋다가 요새 안 좋으냐면 독일 성장률 마이너스 나온 데다가 이번에 이탈리아 정부가 대규모 경기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썼는데 지금 그 이탈리아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거 2012년 같은 재정 위기 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피그스 같은 예, 피그스 중에서 일단 뭐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 그리고 몇몇 나라는 다 복구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 없으니까 피그스가 아닌 이제 새로운 리스트가 나오겠지만 요거가 좀 걱정이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심상찮은 분위기가 보이는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도 안 터지면 그냥 쭉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한 번 또 조정받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이라는 건. 네. 그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내년에. 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기회가 없다,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 뭐 1, 2년 뒤에 또 올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가 나는데 집값이 못 오르면 결국 그건 실질 가격이 떨어지는 거라 매력이 올라간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박사님 끝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은 한국이 좀 장기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기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라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반대 의견이죠. 예, 저는 거의 30년 만에
운대가 터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아,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와. 왜 운대가 터지냐면 세 가지 때문인데 네. 첫 번째는 우리 원화가 원체 저평가돼서 네.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세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58년 개띠 형님들 저보다 이제 10살 많으신 11살 많은 형님들이 지금까지 직장에 계신 분들은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아. 기아차 같은 데서 고용 세습을 하려고 드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자신의 생산성과 자신의 어떤 성과에 비해 노동조합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고용 세습을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분들이 수십만 명이 은퇴를 합니다. 왜? 58년 개띠가 지금 올해 딱 보시면 알겠지만 만 65세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그 뒤 10년간에 태어난 1000만 명이 곧 은퇴를 하는데 그 중에 생산성이 높은 분들이야 회사에서 잡을 테니까 은퇴 안 하겠죠. 근데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은 은퇴하죠. 그리고 네. 그 은퇴하시는 분들이 현금은 또 빵빵하게 어.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갖고 나오시니까 경제 저축이 늘죠. 아. 그런데 그분들의 일자리는 비는데 좋은 일자리가 비니까 당연히 우리 MZ 세대들에 대해서 일자리가 엄청 네. 열리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까지 설명이 됐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제2차 한일 미일 반도체 협정이 맺어진 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80년대 우리가 반도체 굴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이 일본산 반도체에 대해서 쿼터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 규제를 해서 한국이 인텔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서 반도체 산업을 만들었죠. 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중국산 반도체가 멸망할 때까지 미국은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로 보이는데 트럼프는 더 심하게 하겠죠. 네. 화웨이 규제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영영 중국의 반도체는 경쟁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수입국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정도의 타격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아. 최근에 특히 중국의 그 공산당 기울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감사원인데 감사원에 거기는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인데 거기서 우리 돈 80조 원이 넘는 반도체 펀드의 사용처를 둘러싼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어놓고 성과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런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중국은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힘든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알아서 소멸. 그러네요. 거기다가 중국이랑 또 대만 간의 관계가 나쁘니까 대만 한 군데만 파운드리를 발주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둘이 키워야 예, 그건 경쟁이 아니라 거기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한국에 줘야 주문을 줘야 되고 일본에 주문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TSMC도 공장을 텍사스랑 큐슈에 지금 짓는 거고. 그러네요.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완전히 한 10년 정도는 거의 대운이 왔죠. 이 환율에 죄송합니다. 단위 노동 비용이 높은 분들, 생산성 대비 임금 수준이 과한 분들이 수십만 명이 퇴직하면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일자리가 MZ에게 열리고 이번에 현대차 화성공장 짓는데 몇백 대 일 나는 거 맞죠? 예. 우리 그 MZ 세대가 힘든 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하는데 그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싫어했던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경제가. 네. 거기다가 우리가 어마어마한 외환보유고에 해외 순투자 자산 8천억 달러를 들고 이 고환율에서 또 재정도 건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재정 부담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수익이 개선되고 이 고환율이 1, 2년 전은 더 간다고 보니까 그러면 달러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환차익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늘어나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개선되잖아요. 야. 자, 이거는 다 무시하고 장기 불황이다 외쳐버리면 2017년 반도체 쇼크 직전에 서울대에 있는 모 교수님이 삼성전자 망한다는 책도 쓰고 그분은 그러고 또 청와대도 갔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나올 때가 찬스예요. 야. 왜? 현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현업. 예, 현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한 번이라도 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와, 근데 박사님 이건 진짜 머리를 한 대 빵 때리는 듯한 뷰여가지고요. 그 인구 문제는 괜찮을까요? 저희가 노령하고 거의 10년간은 문제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58년 개띠가 65세인데 우리나라 건강 기대 수명이 73세예요. 네. 그러면 65세 중에 상위 1%의 생산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회사 계속 다니실 거 아니에요. 임원이거나 대표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평균이 73세니까 더 부자고 부유하고 관리 잘하면 75세까지. 그러니까 상위 1% 생산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대로 10년간 경제 내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반면 일자리를 못 잡고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했던 MZ세대는 다 일자리를 잡아. 네. 자, 그런데도 저출산이 반등 못하면 그건 나라 팔자지.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까지 다 100% 예상할 수 있어요? 난 못한다. 이번에 노벨상 받으신 골든 교수님께서 그 커리어 그리고 여성이라는 책에서 분석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쫙 올라갈수록 교육받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쫙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올라가요. 왜? 그분들이 애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시장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있다면 그리고 더 나가서 여성들이 경제 시장에서 노동 시장에서 거의 과반수까지 차지하게 되는 순간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이 둘이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특히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하고 출산하는 데 따른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니까. 네. 와, 오늘 박사님 정말 오늘 그 머릿속에 한 줄의 그 섬광과 같은 그 정말 머리를 때리는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서. 네, 성장하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너무 비관할 필요 없고요. 네. 자산 시장에 대해서 샀다 팔았다 해서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추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우상향하는 자산에 꾸준히 자산 배분하고 리밸런싱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게 그래서 저희 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프리즘 창업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만 많이들 좀 찾아주시면은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네. 예, 여러분 꼭 하십시오. 한 네.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생 설계에 앞으로 10년에 달려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석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